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볼 텐데 요 페이지를 잠깐 그대로 뒀습니다. 아까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못했어요. 어떤 거를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지식적인 것도 좀 뽑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논쟁할 수 있을 것들은 앞선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제 지식적인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형벌의 부과의 종류, 형벌의 종류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생명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명형에는 사형이 있는 거죠. 사형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형의 방식은 교수형. 군사재판에서는 총살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수형을 이제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집행을 안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생명형 말고 자유형이 있죠. 자유형이 있는데 자유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이제 징역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류가 있어요. 구류가 있는데 징역과 금고다 그랬을 때 공통점은 뭐가 되냐면요. 월 단위로 선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류는 이제 월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30일 미만 이렇게 해서 일 단위로 해서 구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류는 훨씬 더 낮은 이 형벌의 레벨을 가져요. 이 징역이 사형 다음에 이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징역과 금고의 차이를 보면 징역은요,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정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역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역이라고 해서 일시킨다는 겁니다. 안에서. 그리고 이제 금고 같은 경우에는 정역을 부과하지 않아요. 정역이 없어요. 이 차이가 이제 금고와 이제 징역의 차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형, 자유형에 이어서 명예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예형이 있는데 이 명예형의 종류에는 자격 상실과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있어요. 자격 정지가 있는데 뭐 자격 상실은 영원히 자격을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자격 정지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을 멈춰놓는 것인데 요게 이제 뭐 어떤 자격을 말하냐면 국가가 부여하고 있는 참정권 같은 거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 같은 것들도 효력을 멈춰버리기도 해요. 이런 걸 이제 명예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형이 있죠. 재산형이 있는데 재산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과료가 있고요. 과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몰수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몰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5만 원 이상이에요. 5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벌금이 돼요. 과료는요 2,000원부터요. 이거 실효성이 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5만 원 미만입니다. 5만 원 미만까지를 과료 이렇게 하고요. 몰수다 그랬을 때는요. 범죄에 동원됐던 어떤 재산 그리고 또 범죄에 사용됐던 것뿐만 아니라 범죄로 이제 얻은 수익 같은 것들을 이제 뺏어올 때 몰수를 하고요. 몰수는 다른 형벌을 내릴 때 부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레벨이 있어요. 강도로 보면 얘가 1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징역, 그 다음이 금고예요. 그 다음이 이제 자격 상실, 그 다음이 자격 정지. 인간이니까 돈보다는 명예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벌금이고 7번째가 구류 정도가 돼요. 예, 구류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과료, 몰수 이런 정도로 열거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자, 참고해서 보면 신체형 있죠. 신체형. 고문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홍 글씨를 새긴다든가 이런 신체형은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신체형은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형벌은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여기다가 뭐 플러스 알파면 형벌까지는 아니지만 보완 처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형사 정책 수단 같은 것들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범죄자한테 전자발찌를 채운다든가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교육이수 명령 같은 것들이 내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형사정책수단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추가해서 좀 정리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앞선 시간에 말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러면은 요게 이제 징역 중에서도 무기징역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징역을 선고하는 겁니다. 너 평생 여기에 징역형을 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를테면은 이제 징역형보다도 더 세게 넌 종신형 없이 넌 무기징역 같은 거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가석방 없이 뭐라 그랬지? 잘못 말했던 것 같아. 가석방 없이 너는 종신형으로 이 무기징역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정도 하고요. 정치 행정으로 가볼까요? 아니 뭐 이것도 뭐 유쾌한 뉴스는 아니에요. 어느 면으로 보나. 일단은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요구도 좀 있었죠. 예,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일선에 있던 이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이태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용산구잖아요. 용산구청장이 구속도 되고 이런 일들은 있었는데 그걸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나 혹은 있잖아요. 경찰 차원, 경찰이나 소방 정도 이제 일선 공무원들이 일단은 좀 이제 책임을 지는 선이 좀 그어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는 야 이거 경찰, 소방 이거를 주무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거기가 지자체라면 지자체도 하는 곳이 바로 행정안전부예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는 경찰, 소방, 지방자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 중앙정부도 책임을 좀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게 됐던 거죠. 탄핵 소추. 이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좀 한참 좀 지난 다음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고위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따져 묻고 법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위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일을 했다. 여기서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다. 법률에 위배가 됐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됐을 때 법적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면을 하는 거예요. 파면을 하는데 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파면해버리는 건데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무원 징계에서는 가장 센 수위의 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요. 이제 형사, 민형사, 민사, 형사,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개예요.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개인 거예요. 책임과는 별개. 그래서 뭐 이제 저런 소송은 또 별도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이고요. 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을 주로 다룬다 했으니까요. 정치적 책임과는 구별을 해야 돼요. 정치적 책임과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제 탄핵 소추한 것이 75년 헌정사에 처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핵 소추는 탄핵 심판의 심판대에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형사 소추라고 하는데 그 형사 소추권을 누구만 갖냐면은 뭐 검사만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탄핵 소추는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탄핵의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중에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탄핵 소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뭐 새로운 이제 기록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튼 요거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탄핵 소추 심판대에 올리는 거예요. 소추를 하면 여기서 이제 특히 법사위라고 있거든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주도를 합니다.
주도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요건이 좀 있어요. 국회 탄핵 소추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을 텐데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면 이게 이제 가결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탄핵 소추는 물론 본회의까지 가야 되고요. 법사위원장이 이제 그걸 들고 헌재로 가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헌법재판소 헌재죠.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요건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국회 탄핵 소추다라고 하면 일단은요. 자, 요거 이렇게 끌어내 볼까요? 국회 탄핵 소추는요. 자, 국회 재적 의원의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그 다음에 요게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대통령인 경우에만 조금 달라요. 대통령은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날아가면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발의하는 것을 재적 과반수가 발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적 과반수가 발의하면 또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줘야 되니까요. 우리 역사상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가 어느 한 세력이 재적 3분의 1을 넘어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헌재 탄핵 심판이다라고 하면 이것은요. 헌재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들이 다 모이는 것을 전원재판부라고 불러요. 전원재판부. 자, 헌법재판소는요. 9명인데 자, 9명 9인으로 구성이 될 텐데 9인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셋이고요. 국회가 선출할 수 있는 몫으로 국회 선출 몫으로 셋을 또 둬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장. 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이것도 셋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요 9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권은 행사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근데 뭐 요 밑에 있는 6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하는 건 요 3명이죠. 그리고 이제 원장은요. 이 9명 중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또 콕 집어서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쨌건 이 9명이 다 같이 모이는 게 전원재판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에 있는 사람이 임기를 마쳤는데 새로운 사람이 다시 임명되지 않았으면 공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원재판부 8명일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건 그런데 전원재판부를 열어서 여기서요 6인 이상이 이게 뭐 전원재판부가 통상은 9명이겠지만 8명일 때도 있고 7명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명이든 간에 6인 이상의 찬성이 나와줘야 된다 무조건. 네.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은 찬성 시에 이게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고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면이 되는 것이고 6인이 안 되면은요 기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원래요 이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정지가 되는데 다시 이제 기각이 되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탄핵 소추가 됐죠. 탄핵 소추가 됐다가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이제 직에 다시 복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또 탄핵 인용 결정까지 받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면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에도요. 국회가 이제 탄핵 소추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요. 기각된 게 더 많아요. 인용된 거는 적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법적 책임만 묻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걸 갖다가 파면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어요. 네, 이것이 탄핵 심판의 핵심 골자입니다. 탄핵 제도에. 그래갖고 그 당시에도 세월호 때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올렸던 그것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고 그리고 다른 이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만으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었거든요.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막 그 서로 촉각을 되게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처음에 보면은 뭐는 해당이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국회가 올린 사유 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내려졌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사후 재난 대응 조치도 위반했다. 참사 발생 후 발언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 장관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사유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전원이 이제 기각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정치적인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 입장에서는 그 탄핵이 기각됐다고 어디 개선 장군인 것처럼 다시 직에 복귀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말 한마디 그래도 제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 태도는 잘못된 거야 라고 야당이 막 뭐라고 했거든요. 야단치고 그랬는데 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괜히 이거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정치적 공세를 했다 이렇게 이제 털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에 입각했을 때는 막 주장했던 게 이제 헌재에 의해서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벌어진 다음에도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정도로 탄핵의 이 파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단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졌다 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정책 책임까지 다 털어준 것은 아니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던졌죠. 이제 아무튼 이게 탄핵소추 제도를요 그대로 이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게 사실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대통령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리고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인데 여기 검사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죠? 행정각부의 장이니까 행안부 장관을 날리려고 했던 거죠. 국회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그 의결은 국회 제적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요.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쳐요. 그래서 민형사상의 책임은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당사자를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데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탄핵 결정이 내려져도 탄핵 당사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탄핵 결정에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법률에도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만일 탄핵 결정 선고 전에 당사자가 파면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서 탄핵이 기각해야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소추 기간 동안 정지돼 있던 권한은 자동으로 복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정에서는 여기서 우리 공부할 거리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제가 딱 픽해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산업 쪽으로 좀 건너가 보도록 할까요? 경제산업에서는 또 유쾌한 뉴스가 있는지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